가동행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라 바로 세우기님, 이제 60대를 70대와 묶어서 보수 꼴통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예. 이제 좀 그럴 상황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60년대생들 중에서 그 5.18 광주 항쟁을 겪은 사람들은 그 전과 후가 많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5.18 광주를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 자체를 많이 바꾼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1987년에 민주화 운동이 6월 항쟁이 벌어질 때 넥타이 부대의 상당수가 바로 그 60년대 초반 학번들이다. 60년대 초반생들, 80년대 초반 학번들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지금 60대세요. 63, 64, 많으면 64또 있으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60대가 같이 이 보수 꼴통 세대로 묶이는 것 좀 억울하실 것 같기는 해요. 참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한편 죄송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60, 70대 이렇게 몰아가긴 하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예. 나라 바로 세우기님 너무 서운해 마시고요. 저도 좀 더 고민해서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 때 87년 그 6월 항쟁이 있었다고 하셨던 분이 계시죠? 예. 산수조합님, 산수조합님, 제가 87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참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저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그 고등학교 들어가던 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맨 뒤에 뭐가 있었냐면 대한민국 헌법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헌법 전문부터 맨 마지막 문장까지 부칙까지 쫙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고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고문이 금지된다고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고문을 하다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저로서 정말 놀랬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30년이 흘러서 다시 35년이 흘렀네요. 근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저는 또다시 대한민국이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짓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검사들의 모습이죠. 검사들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압박을 합니다. 가족들을 붙잡아 가지고 눈앞에 늘어놓으면서 데려와서 사실상 정신적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고문입니다. 고문. 고문은요, 육체적 고문에만 그치지 않고요,
정신적 고문도 포함이 됩니다. 명백한 고문입니다. 피의자, 피고인 앞에 자기 가족, 부인, 아들, 자식을 끌고 와서 이 사람들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 그 자체가 고문입니다. 이 고문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30년) 전, 35년 전 남영동 대공분실 지하에서 벌어졌던 고문 행위가 물고문에서 정신적 고문, 가족 관계를 이용한 정신적 고문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런 짓을 하는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감옥에 가야 될 범죄자입니다. 그런 행동을 방조했거나 지시한 자는,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자는 똑같이 감옥에 가야 될 자입니다. 제 앞으로의 생활은 이해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육체적 고문은 끝났지만 정신적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검찰이 필요로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딴 짓을 하는 검사 새끼들이나 전직 검사 놈들이나 혹은 장관 그 이상의 직책에 있는 새끼들을 모두 이 땅에서 축출하고 감옥에 쳐넣는 걸 제 인생의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이야기가 조금 서두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격적인 얘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장기전 수순을 밟는 대장동 재판, 탈출구 고심하는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조금 요걸 좀 고쳐볼게요. 이게 탈출구 고심하는 검찰이긴 한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하.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자, 티 안 나게 빠져나가라. 장기전 양상 대장동 재판, 탈출구 찾는 검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요새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 열심히 준비할 때가 있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나요? 막상 방송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이 중단될 때가 있어요.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프레젠테이션이 중단되면 순간 뒤 등골에서 땀이 쫙 빠집니다. 예, 방금 전에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미리 준비해뒀던 프레젠테이션은 안 나타나고,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번 고친 내용, 그러니까 고쳐지기 전 버전이 등장하는 바람에, 뒤통수에 땀이 좀 흘렀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장기전 양상, 대장동 재판, 탈출구 찾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현재 목표는요, 티나지 않게 재판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지금 이 사건은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사건이죠. 검찰이 이 사건을 2번 수사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3번 수사를 한 거죠. 대선 전후에 한 번씩 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재판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 같은 상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여기서 쉽게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검찰인들 이 대장동 사건에서 빠져나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사건인데
만든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만든 사건인데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자, 아시다시피 유동규가 지금 재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2, 3주 전부터 유동규가 재판에 상당히 불성실하게 임한다라는 그런 조짐은 있었어요. 분명히 하루 종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재판 도중에 계속해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검사들하고 질문을 주고받을 땐 티키타카 잘 하더니 갑자기 변호인 반대 신문에 들어가니까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뭐 정신이 없다 라고 해서 휴식을 요구를 하더니 휴식을 요구하는 게 과해져서 휴식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재판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판을 중단하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재판에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오후 서너 시까지 하다가 중단하고 그 다음에는 오전 정도만 하다가 그만하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아프다 하면서 재판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와가지고 약 먹고 하겠다고 하면서 중단했다가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되다가 마침내는 아예 안 나오는 상황까지 간 거죠. 병원에 갔대죠. 자, 어쨌거나 유동규는 마침내 계속해서 혈압 때문에 힘들다, 뭐 심장 질환이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던 유동규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엊그제부터 준비돼 있던 이 대장동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빵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 5월 30일은 돼야지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각 그 재판들마다 한 서너 건 정도는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현재 대장동 관련 재판은 형사 22부, 형사 23부, 형사 33부 하여튼 이렇게 세네 군데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판들이 다 미뤄지게 돼요. 어떤 재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그 재판을 잡아놓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1번 정도씩 재판을 잡아놓고 있는데 5월 30일까지 재판이 미뤄진다는 것은 2주 반 이상이 미뤄진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각각 2회 혹은 최대 4회까지 재판이 미뤄진다는 겁니다.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 유동규의 행태를 보아하면은 말문이 막힌다든지 조금 궁지에 몰린다 싶으면 어김없이 아프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동규는요 재판 중에서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니 재판에 들어오기 전부터 유동규의 진술은 4차 이상 바뀝니다. 4번 이상 바뀌어요.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대선 전에 했던 진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 9월쯤에 한 진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사님을 믿고 진술합니다 라고 하는 그때부터 자백을 하기 시작한다는 이른바 자필 진술서 나오고 하는 그때 진술이 한번 나오죠. 근데 이 진술은 작년 9월 달에 나온 이 진술도요. 사실 보면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확실하게 검찰 측에 유리한 입장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작년 10월 13일 밀실 면담이 3일간 걸쳐집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21시간에 걸쳐서 검사와 유동규 이 두 사람만 앉은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돼요. 면담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튼 자, 유동규의 진술은 10월 13일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째 바뀐 유동규 진술이 지금 공소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3번째 바뀐 이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상충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 진술끼리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바뀌어요. 이른바 4차. 이 4차 진술이 가면요. 검사가 거의 대놓고 내놓고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도신문 하면요. 유동규는 네 맞습니다! 이런다고. 이거는 사실 검찰 진술 조서라고 하기도 어렵죠. 이거는 말 그대로 검사의 뇌피셜이지요. 여하튼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이 엇갈렸어. 이런 진술 그래 좋아요. 진술 뭐 4번이나 바꿨다 쳐 좋아. 그럼 법정에 와서는 그 진술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 아니에요. 법정에 와서 또 바뀝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법정에서 맨 처음에 이거 이렇게 진술하셨던데 맞나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혹시 생각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런 일이 있고 났는데 그때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말이야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다른 정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여쭐게요. 이거 맞습니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일단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정반대되는 진술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저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파요. 오늘 머리가 아파 띵 하고요. 제가 진술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유동규의 진술은 항상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동규가 아프다라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설마 이 나이에 뭐 엄살을 부리겠는가 싶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글쎄 뭐 많은 분들 중에는 뭐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이런 상황 제가 법정에서 보았던 유동규의 행보로 보자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유동규가 건강 악화로 응급실을 가면서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게 됐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재판이 진행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되니까 도대체 다음 이 유동규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그래요. 유동규는요. 반대신문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혹은 자신의 진술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할 때마다 아프다라는 식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 위기를 모면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핏대까지 막 올리면서 자신의 진술이 너무나도 진정성 있고 자기 진술이 진실이며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궁지에 몰리면 횡설수설하고요. 급기야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프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아프다라는 것을 유동규는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계기로 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상황 그닥 진실성이 높게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과 일정한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는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는요 지금 현재 진술을 하면 할수록 검찰한테 불리해지게 됩니다. 유동규의 진술 중에서는 심지어 검찰이 이 공소 사실에 포함시킨 내용까지도 아닐 수도 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김용한테 그리고 정진상한테 각각 1,000만 원씩 줬다라고 해놓고는
지난주 재판에 나와가지고는 안 줬을 수도 있다, 내가 썼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해버려요. 유동규가 돈 줬다라고 말하는 그 진술 때문에 두 사람은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동규가 갑자기 6개월 만에 안 줬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진술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차라리 유동규의 입을 틀어막아 놓고 재판 전략을 다시 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탈출구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동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 유동규를 앞에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검찰은 앞으로 점점 개망신을 할 겁니다. 지금은요, 일단 검찰이 이 언론들의 이 관심을 다른 데 돌려놓기는데 성공했어요. 지금 언론의 관심을 전부 다 김남국으로 돌려놨잖아. 그게 아니었으면 전부 다 재판, 이 유동규 재판에 다들 몰려들었을 건데, 검찰이 일단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적절하게 언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거야?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검찰은 잠시 재판을 멈추고 뭔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자, 게다가 지금 대장동 본류 사건, 대장동 본류 재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른바 이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민용, 정영학 등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재판입니다. 대장동 5인방이 천화동인 1호 또는 화천대유에서 돈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배임 혐의, 또는 이 화천대유 등 이게 김만배나 남욱 등이 이 유동규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는 혐의, 그 다음에 이 유동규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실질적으로 그 영업체를 기업체를 자기 이익에 맞게 운영을 해왔다는 이른바 이익충돌금지법 위반, 이것들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대장동 본류 재판입니다.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민용, 정영학에 대한 재판이고요. 배임, 횡령, 뇌물, 이해충돌 등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입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최근에 이해충돌 부분이 추가돼서 다시 재판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재판부가 또한 바뀝니다. 그래서 재판 갱신 절차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대장동 본류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대장동 본류 재판이야말로 사실상 이 대장동의 어떻게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수익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판가름 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28억,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자기 지분 428억, 마침내 그것이 이재명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428억, 그 428억이 실존하느냐인지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가름 내는 장소도 바로 이 재판이 될 겁니다. 검찰로서는 진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재판에서는 유동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김만배가 나온다는 데 있죠. 김만배가 직접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김만배의 주장이 중요한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동규와 남욱, 김만배, 정민용의 주장이 조금씩 상충하고 있고 그들의 이해관계도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동규한테 유리하다, 아니 유동규한테 불리하다 일방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요. 누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건 전체의 판이 흔들리고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검찰은 유리하진 않을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이해충돌 방지법 부분인데 이해충돌이 인정이 돼서 유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남욱도 유동규도 김만배도 대장동 수익을 전부 다 내놔야 돼요. 4천억이 됐든 2천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다 내놔야 돼.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은요 공무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잖아. 그거는요 공무원이 벌어들인 수익도 환수, 업자가 벌어들인 수익도 환수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에서 벌어들인 모든 재산이 다 환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욱하고요 김만배는 알거지가 될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김만배 같은 경우는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있다. 유동규한테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있다. 그게 뭐 428억이다 혹은 24.5%다 라고 인정되는 순간에 유동규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김만배의 돈도 다 날아가요. 천화동인 1호 돈이 뿐만 아니라 천화동인 2호, 3호, 7호 돈도 다 날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욱도 마찬가지죠. 정민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재판에서는 검찰에 협조한 남욱, 정민용, 정영학이라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검찰의 입장을 지지하지 못할 겁니다. 검찰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벌써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건 재판에서 대놓고 나는 유동규한테 돈을 준 적이 없다. 명백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나는 유동규한테 돈 준 적이 없어. 내가 돈 준 거는 유일하게 유동규가 공무원 그만두고 몇 달 지나서 뭐 수입도 없고 그럴까봐 평소 내가 고마운 것도 해서 1억 현금으로 준 게 다야. 그거 하나 딱 얘기를 해요. 유동규가 공무원 그만두고 났으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돈 준 게 그게 다다라고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전엔 돈 준 것이 없다. 천화동인 1호 거기에 유동규 그 재산 없어. 내가 이 비용을 좀 불려가지고 비용을 남욱이나 얘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건데 하여튼 유동규 재산이 없어 라고 분명히 검찰과 선을 딱 그어놨었어요. 남욱 같은 경우도 사실 재판 과정에서 끈끈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은 살살살살 그어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본격화 되겠죠. 지금 상태로는요, 이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유동규밖에 없어요. 유동규 입장에서는 뭐 애시당초 천화동인 1호든 2호든 지 돈이 아니니까 오히려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지 돈이 아니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요.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본격적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대장동 사건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유동규의 채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요, 외상 술값을 뭐 갚았다, 뭐 외상 술값 때문에 돈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개인 채무가 있어서 뭐 집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빚이 되게 많았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그래서 이 부채 규모가 얼마였느냐라고 따져 물어보면 답을 또 안 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동규가 그 당시 채무가 어느 정도였느냐, 부채가 어느 정도였느냐가 상당히 이 재판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고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겁니다. 유동규가 빚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유동규가 여기저기서 받은 돈, 그거 다 어디 썼겠어요? 자기 빚 갚는 데 썼겠죠. 지금까지 보면은 유동규가 받은 돈의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한 6억 정도가 있는데 그 돈은 검찰은 그 돈을 전부 다 이재명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동규가 지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유동규의 채무 관계는 향후에 이게 김용 정진상의 유무죄를 판가름한, 더 나가서 이재명한테로 이 사건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계기 다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채무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상당히 아무리 봐도 뒤가 구려 보인다는 거지. 많이 구려 보여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무기한테서 돈을 받았다. 나무기는 내가 돈을 달라고도 안 했는데 가지고 왔더라. 그래, 좋아. 그러면 그 돈을 가져왔더니 네가 덥석 받냐?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아니, 사실은 내가 술빚이, 외상 술값이 좀 있어서, 정진상하고 김용희가 지들 술 먹으면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돈을 갚아야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아. 그럼 이 외상 술값이 얼마나 있었는데? 라고 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또. 또 우물쭈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돈을 썼느냐, 유동규는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 자기 자신의 뭐 개인 채무를 갚는데 생활비, 유흥비 이런데 돈을 쓰지 않았느냐. 즉 나무기가 건넨 뇌물을 사실상 이 유동규는 지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은 김용 정진상한테 몇 억씩 줬다는 얘기는 거짓말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쟁점으로 이게 이 유동규의 채무 관계가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꼼수를 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쓴 꼼수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대선 기탁금입니다. 대선 기탁금을 유동규가 준 돈으로 마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냥 검찰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그냥 검찰이 생각할 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그냥 덮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사실 간단합니다. 왜? 자신들이 현재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어떻게든 간에 좀 뒤집어 보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목표고요. 한편으로는 이 변호인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이 공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핑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은요, 지금 유동규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새로운 뭔가를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돌파구가 찾아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검찰 입장에서는 탈출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지금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자신들의 조직에 명운을 걸고 진행한 수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 애매하게 잘못 빠져나갔다가는 검찰의 이 조직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겁니다. 누구 말 맞다나 검찰이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내일은 검찰의 조직이 해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날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상황을 막아야겠죠. 최대한 그런 상황을 막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일단 시간을 끄는 거죠. 시간을 끌어서 사람들의 이 시선을 분산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뭐 새로운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서 반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마무리 짓거나.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의 꼼수이자 현재 검찰이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양상으로는 그닥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그렇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점점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당장 유동규 때문에 장기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검찰로서는 이 불리한 재판 양상을 어떻게든 좀 뒤집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끌면서 새로운 계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정 안 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려면은 지금 상황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대중들의 관심이 가라앉았을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빠져나가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실 벌써 그런 낌새가 나오고 있죠. 여기저기 언론에서 대장동 사건의 재판 기록이 20만 페이지니 30만 페이지니 운운하면서 길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소리죠. 왜냐? 100만 페이지, 박근혜 사건 같은 경우에 1심 때 수사 기록이 100만 페이지였어요. 160만 페이지였나? 공소장 수가 150페이지였고요. 판결문 수가 200페이지였어요. 근데 그게 얼마 만에 나왔다? 11개월 만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번 대장동 사건, 그러니까 2차 사건, 유동규가 말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벌써 지금 몇 달이 됐다? 지난해 9월, 10월에 말 바꿨으니까 벌써 그것만 7개월, 8개월 됐어요. 박근혜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넉 달 뒤면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와서 40만, 20만 페이지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 오래 끌 것 같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검찰이 지금 그런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검찰로서는 시간을 끌고 싶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밤중이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